CS는 어떤 미래를 보여줬는지, 특히 핵심 메시지 한 가지만 꼽아봐라. AI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젠슨 왕의 키노트 스피치에서 전달했던 그 메시지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요. 기술은 단순히 도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AI 에이전트를 놓고 정말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에 붙었습니다. 누가 더 AI 에이전트를 더 확대 보급하고 기술적으로 더 고도화할까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통신사들도 AI 에이전트의 경쟁에 같이 투입이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기업이 독점적 장악력을 해당 밸류체인상에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봄으로써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기업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신다면 밸류체인을 좀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 불과 2년 전에는 우리가 위에 있었습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중국의 기술이 이미 우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역전되어서 격차가 벌어져 가고 있다. 중국은 규제 없이 달려가고 미국은 30년 후의 규제 상황을 만들어줘서 미리 이쪽으로 오기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돼요. 왜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 안 합니까? 규제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AI 안면인식 기술 못 합니까? 규제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한 규제가 있죠. 근데 미래 산업에는 어울리지 않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세계 경제에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CES 2025였습니다. 이 CES 2025가 보여준 그 미래는 무엇인지, 그 기술적 현장을 들여다보면 분명 그 미래를, 산업적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기술적 미래에 CES는 어떤 미래를 보여줬는지, 특히 핵심 메시지 한 가지만 꼽아봐라. AI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매년 이 CES를 꼭 참석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대면으로 어떨 때는 비대면으로 참석을 하는데, 올해도 CES 2025에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해당 주요 이슈들, 강조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들 여러분께 지금부터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가볍게 CES의 개요를 말씀드려보면, 말 그대로 그냥 가전제품 제조업자 협회가 매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주최하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입니다. 그 전시회 하면 또 유명한 것이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MWC, 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가 비교될 만한 그 박람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은 비교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참가 기업 수만 4,500개 기업, 국내 참가 기업만 1,031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 CES에서 올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바로 AI, 로봇, 또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강조하겠고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5의 대주제는 Connect, Serve, Discover, Dive In입니다. 일단 Connect는 연결이죠. 사물 인터넷 기술도 떠올릴 수 있겠고요. 메타버스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제 사람과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도록 하는 데 있고, Solve, 어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이 기술적 역할이 있겠고,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Discover, 그리고 Dive In,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그 CES 2025, 무엇이 지금부터 전개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한 가지는 제가 포인트를 좀 꼽다면, 일단 CES 2025가 보여준 미래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그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CES는 이미 이 테크놀로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미래에 해결해야 될 여러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직접 기술로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CES 하면 키노트 스피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키노트 스피치는 저도 그래서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젠슨 황이었습니다. 만달레이 베이 호텔이 있고요. 여러분 아실 만한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에 아레나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큰 아레나인데요. 여기 1만여 명, 여기 뭐 보통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 많이 하는데 1만여 명의 참석자가 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 젠슨 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 AI, 이제 물리적 AI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AI 하면 그냥 소프트웨어로서 생각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로봇과 혹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피지컬, 물리적인 어떤 우리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기기들과 AI가 결합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챗 GPT 모멘트다. 뭐를 위한? 로보틱스를 위한 여정에 있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AI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AI 하면 또 삼성, CES 2025에 삼성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도 AI for All이라는 이 대주제, 이게 가장 중요한 삼성 컨퍼런스의 대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AI for All을 만드느냐?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다양한 가전들이 있죠. 세탁기, TV, 뭐 냉장고, 여러 가지 가전들이 있다면 거기에 스마트 띵스, 소위 사물 인터넷 기술과 연동되어서 사물과 사물이, 사람과 사물이 연결된 채 홈 AI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AI를 통해서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가전이나 전자기기들을 나와 연동시켜서 내 감성에 맞춘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나의 인공지능 비서가 내 스케줄을 소개해 준다든가, 내가 지금 외로운데 그 AI와 소통을 한다든가, 이렇게 AI와 함께하는 AI for All을 보여준 삼성 컨퍼런스를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홈 AI와 함께 이 산업 지형을 reshape,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이 가전업계 라이벌 하면 또 LG그룹인데, LG전자도 AI를 통해서 이 고객 경험, CX라고 하죠. Customer Experience, CX를 차별화시키겠다라고 강조한 그런 박람회들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께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AI가 그냥 이제 소프트웨어로서의 AI, 솔루션으로서의 AI가 아니라 피지컬 AI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려야겠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소개한 AI 반려로봇 볼리입니다. 이렇게 조그매요. 요만한 로보틱스가 우리 집에서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안에 여러 IoT들을 조절한다거나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해서 반려동물에 어떤 문제가 있을 시 사용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게 사회적 문제라고 한다면 고령화가 전개되고 보호자와 함께하지 못하는 고령자가, 특히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 그 치매 환자, 보호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호자나 의료기관에게 일시적으로 알려주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볼리가 저의 비서이자 집사이자 혹은 반려동물 역할을 대신해주는 반려 로봇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로보틱스의 모습, 이제 이런 로보틱스가 우리 일상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렌드,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우리 안마 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안마 의자가 아니다.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로봇이다. AI 헬스케어 로봇 733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같이 일어나서 이 안마 의자에 들어간다고 표현해 볼까요? 들어가면 얘가 이제 같이 누워줘서
이제 안마를 시작하고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감성 이런 것들을 터치해 나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AI가 활용된 안마의자다. 로보틱스의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마의자가 아니라 로봇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 역시 로봇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보시는 것은 비브링이에요. 우리 한국 기업입니다. 스마트링인데요. 이 스마트링, 비브링은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해준다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심박수, 산소 포화도, 심박 변이도, 스트레스 정도 이런 각종 생체 신호가 있죠. 그리고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분석해 줍니다. AI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모노럴 혹은 바이노럴 이런 사운드 기반으로 맞춤화된 수면 향상 사운드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 자연의 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수면 향상에 기여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파도 소리라든가 바다 깊은 곳의 소리라든가 산속 소리, 새소리 이런 여러 모노럴 혹은 바이노럴 이런 사운드와 연결해서 이 소리를 가장 이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제공해 주는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헬스케어에서 또 넘어가서 주목해 볼 것이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컬 AI 하면 로봇 말고도 바로 모빌리티 영역에서도 AI가 실제 활용되고 구현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겠고요. 샤오퐁이 모듈식 플라잉카죠. LAC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2026년에는 양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한번 완충하면 최대 1000km까지 주행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모빌리티 혁신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빌리티에서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드론 배달입니다. 메터넷은 이 드론 배달을 선보인 가장 대표적인 혁신상을 받은 기업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에서 보면 앱을 통해서 버튼만 딱 누르면 드론이 스스로 날아가서 집 마당에 식품을 배달해 줍니다. 물론 도심 속에서는 활용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산간, 또 외딴 섬 이런 지역에도 식료품을 큰 비용 없이 배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없는 혁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통, 물류 영역에서도 이 모빌리티 혁신이 충분히 활용될 만한 산업적 지형 변화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모빌리티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틱스 영역까지 강조해 드렸었는데 제가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물리적 AI, 그죠? 피지컬 AI를 설명드렸었죠. 이제 물리적 세계, 소위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과 같은 이런 물리적 세계에 있는 여러 유형의 것들과 AI 플랫폼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젠슨 황이 가장 강하게 강조한 영역이고요. 그 AI 플랫폼을 코스모스로 이름을 정하고 있죠. 자율주행차나 산업용 로봇이나 또 공장 자동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실제 이 산업 현장에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AI 플랫폼 코스모스는요 2000만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학습해서요 물리적 환경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요 중력이나 마찰, 관성 이런 다양한 물리 법칙을 이미 이해하고 3차원 공간에서 물체 간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젠슨 황의 키노트 스피치에서 전달했던 그 메시지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요. 기술은 단순히 도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CES 2025의 어떤 주제, 그것은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solve, 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젠슨 황은 오히려 그 도전을 넘어서 그게 나에게는 기회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CES 2025를 통해서 향후 어떤 기술적 변화가 전개되고 이런 제가 주목한 이런 기술들이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또 자본시장의 돈의 이동을 또 가져올 것이고 이게 우리의 일상을 또 변화시켜 나갈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 CES 다녀오신 것 같습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아마 이 CES를 저와 함께 보셨다고 가정해 본다면 AI is everywhere 혹은 AI는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게 되셨기를 바라고 CES 2025에서 보여줬던 2025년 하반기 끝자락의 산업적 미래, 기술적 미래를 오늘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과 함께 마무리했기를 바라면서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MWC가 보여준 미래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MWC 지금 바로 오늘부터 개최가 시작됐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바로 MWC 현장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네, 스페인으로 날아가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 바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 그리고 AI 에이전트에 돈이 몰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MWC는 무엇이고 이 MWC라는 박람회에서는 무엇을 그려낼 것인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MWC는 세계 3대 박람회라고 볼 수 있죠. CES와 함께 가장 중요한 또 박람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해요. 혹은 어떤 기업과 기술 교류를 하려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 목적으로 어떤 방향성 하에 투자 의사 결정합니까? 현재에 투자하는 겁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죠.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 산업의 지형, 어떤 기업이 어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꺼내놓을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뭡니까? 그게 투자 의사 결정인 거죠. 보통 어떻게 미래 산업, 미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재무제표상에서는 어떤 기업이 R&D 지출을 어디에 더 늘리나, 또 이런 세계 3대 박람회를 통해서 마음껏 해당 기업들은 자기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뽐낼 텐데요. 그 제품은 이미 상용화된 것이 아닌 상용화되기 전 단계의 제품들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향후 기술 패러다임 변화는 어떻게 전개되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인지,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을 격화해 나갈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세계 3대 박람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매년 개최되는 이 CES 그리고 MWC에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 MWC는 특히 단순한 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의 미래를 논의하고요. 또 정말 많은 기업들과 협업의 장을 만들고 혁신의 장을 또 만들고 그런 기술 박람회다. 당연히 엔비디아나 여러분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퀄컴, 아마존,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이런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박람회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이번 MWC의 이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Converse, 그 다음 두 번째 Connect, 세 번째 Create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산업 영역이 IoT, 6G, AI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어떤 MWC에서의 박람회가 어떤 것들을 또 중요하게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깐 이 CES와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CES는 다소 가전제품 박람회다.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CES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그리고 SKT, LGU 플러스 이런 KT와 같은 통신사들, 모바일 폰을 만들고 모바일 폰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MWC가 CES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MWC는 SKT와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오늘은 MWC에서 우리는 무엇을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지, 여기서 어떤 영역에 실제 돈이 쏠리게 될 것인지, 글로벌 자금은 어떤 산업, 어떤 기술, 어떤 제품으로 쏠릴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WC 하면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인플루언셜, 영향력이 큰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커넥티비티 인더스트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모바일 폰 산업, 스마트폰 산업, 혹은 통신 산업, 인터넷 산업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칭해서 커넥티비티, 연결을 제공해주는 산업이다. 그래서 이 연결 산업에 있어서 미래에 어떤 영향력 있는 제품이나 기술들이 등장할지 그 부분들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텐데, MWC를 통해서 우리는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MWC 2025는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있을까?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린다면, 모바일 인더스트리, 방금은 제가 커넥티비티, 연결 산업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말이죠. 그 모바일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세 가지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Converge, 융합하라, AI와 IoT가, 그리고 VR, AR 기술이 또 AI와 이렇게 융합된 기술 영역으로 가져간다. Connect, 연결하라. 그 연결성은 단순히 나와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또 나와 이 자동차, 또 자동차는 그 수많은 자동차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 연결을 강조하는 기술 영역입니다. 그 다음 create,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유도할 것인지, 제조나 생산 영역, 스마트 모빌리티 영역, 또 핀테크나 모바일 커머스 영역, 마지막으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영역,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바로 MWC 2025가 이런 Converge, Connect, Create 3C를 강조하고 있는 미래 지형을 우리는 지금부터 확인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CES 2025의 대주제가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경익남 영상으로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Connect, Solve, Discover, 그리고 Dive In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CES 2025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결과, 모바일 컨그레스, 월드 컨그레스, MWC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WC가 제공하고자 하는 메이저 팀, 이런 주제들을 커버합니다. 5G 강조하고요. 그리고 Connect Everything, 모든 것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AI 이상의 AI를 제공하고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협업하고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그 디지털이 모든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5G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5G가 이제 정말 더 많이 보급되고, 그리고 5G뿐만 아니라 6G로 건너간다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Connect X, 모든 것들을 연결해 나간다. 스마트 홈을 생각하셔도 좋고 자율주행을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AI 플러스 제가 강조했었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강조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부터 주요 우리가 관찰해야 될 그 메이저 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5G입니다. 제가 이 5G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5세대 통신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세대 통신은 뭐예요? 그냥 음성만 교환하는 거예요. 전화죠, 전화. 그리고 2세대 통신망은 뭐예요? 뭔가를 서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3세대 통신망은 뭐예요? 서로 간에 영상통화까지 가능한 거예요. 4세대 통신망은 뭐예요?
그것을 넘어선 수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5세대 통신망은 그 이상입니다. 거의 통화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같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줌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줌 수업은 이미 내가 그 교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그러니까 이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전개되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역시 음성 데이터도 데이터고요. 그리고 실제 체감형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인데 더 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 통신 인프라가 어떠해야 됩니까? 예, 더 빠르고 더 무거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5G다라고 먼저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 기반이에요. 그리고 2세대는 텍스트 문자도 포함이 됩니다. 3세대는 여기 영상통화나 멀티 문자도 가능해져요. 4세대는 여러 데이터라든가 실시간 영상까지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5세대는 홀로그램, IoT, 입체 영상 이런 것들도 교환이 됩니다. 결국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데이터의 용량의 차이가 상당히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5G 환경에 놓여 있는데 모바일 폰 기술만, 각종 기술만 그 자리까지 가 있지만 통신 인프라는 그만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들고 특히 신흥국의 어떤 교회를 나가면 통신 인프라가 뒷받침이 안 돼서 이 해당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홀로그램, IoT, 영상통화 가능한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인프라가 그만큼 안 되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통신 인프라도 그만한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5G 인프라를 더 많이 보급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산업에 걸쳐 5G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주체와 많은 산업, 많은 기업, 많은 어떤 주체들이 이 5G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 기반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5G는 결과적으로 도시 상황으로 가정한다면 스마트 도시 컨셉이에요.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병원,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쇼핑, 스마트 공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서 5G 인프라가 기반이 될 때 우리는 기존 쇼핑이 아니라 스마트 쇼핑을, 그죠? 또 기존 공장에서의 제조 현장이 아니라 스마트 공장의 모습을, 수많은 로보틱스가 공장에서 제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특히 그 데이터를 학습해 나가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 나가면서 제조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인데 그냥 5G가 아니라 1세대 통신, 2세대 통신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5G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번 MWC에서는 5G가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강하게 하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6G입니다. 6G는 5G 이상의 통신 속도를 자랑할 텐데 그 한 가지 배경은 보시는 것처럼 위성 통신에 기반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공위성에서 쏘아 올리는 여러 데이터가 여러 주체, 여러 사물, 여러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더 통신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6G 환경이고 6G, 우리 5G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6G도 우리나라가 정말 최초로 상용화하고 그 어떤 나라보다 통신 인프라나 통신 기술에 있어서 범접할 수 없는 수준, 추격할 수 없는 수준의 그 기술적 레벨을 가지고 와서 세계 통신 산업의 표준을 우리가 정립하면 어떨까? ICT 강국답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인데 그런 현장의 모습을 MWC가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더 활용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보세요. 자동차가 스스로 달려야 돼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들과 교신해야 될 겁니다. 이 자동차들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보행자들과 실시간으로 교신해야 될 겁니다. 이 자동차는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과 같은 각종 사물들과 실시간으로 교신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는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은 AI 기반이기 때문에 또 이런 도로의 여러 지형이나 또 인프라의 변화나 이런 다른 자동차의 움직임에 또 맞대응하는 그런 자동차의 모습을 가지려면 실시간으로 또 학습까지 해가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은 V2X, Vehicle to Everything, 자동차는 그 모든 것들과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V2I, Infrastructure, V2 Devices, V2D죠. 그리고 V2P, Pedestration, 이런 통행자라고 볼 수 있겠죠. 또 Vehicles, V2V, 그리고 V2H, 스마트 홈과 연결성. 바로 이게 자율주행 영역이다. 이런 영역에 있어도 당연히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스마트폰을 삽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가 됩니까? 인터넷이 됩니까? 아니죠. 통신 서비스를 가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차를 삽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이 운영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도 통신 서비스에 가입되어야 되겠죠. 바로 자율주행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말 말 그대로 6G 인프라가 기반이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미래 산업의 지형을 제시하고 6G 인프라를 갖고 있음을 통해서 세계 많은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그런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테스트베드를 실험하고 연구하고 또 산업을 융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장으로서 유도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7번째는 스마트 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수많은 가전제품, 또 가구, 이런 사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홈 안에서 각종 가전제품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어릴 적 그 모습이 떠올라요. 제 방에서 어릴 적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요. 뭐야 동생 이렇게 불러요. 동생이 옵니다. 왜 불렀어? 하고 문 열고 들어옵니다. 거기 불 좀 꺼줘. 저는 누워서 제 방 불 좀 끄고 나가달라고 동생한테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스마트 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령하면 돼요. 불 꺼줘. 그럼 불 꺼주는 거죠. 에어컨 켜줘. 너무 더운 것 같아. 보일러 좀 줄여줘. 이렇게 그 모든 가전제품 또 사물들과 연결될 수 있는 나의 또 주문과 명령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나의 니즈를 부합하게 스스로 결정까지 해줍니다. 열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환경이었다가 자는 도중에는 또 온도를 조절해 준다든가 또 자고 일어날 시점에는 맞춰서 제가 원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다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겨울꽃이라는 노래죠. 그죠? 네, 바로 스마트홈입니다. 또 이번에 제시했던 핵심 바로 AI 에이전트거든요. SKT는 에스터라는 소위 AI 에이전트를 런칭했습니다. Navigate your life, 당신의 삶을 함께한다, 당신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안내한다 하는 인공지능 비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I 에이전트를 놓고 정말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에 붙었습니다. 누가 더 AI 에이전트를 더 확대 보급하고 기술적으로 더 고도화할까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통신사들도 AI 에이전트의 경쟁에 같이 투입이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정확히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학습 능력,
경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자율성, 인간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꼭 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스스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왠지 목이 마르신 것 같은데요. 물을 떠다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목표 지향성, 계획을 통해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 그 특정 목표를 갖고 있어요. 최적의 잠자는 환경을 제공해 드려야지.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적절한 온도를 맞춰준다든가 적절한 잠자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든가. 그죠? 환경 인식, 주변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 호출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사람이 직접 여러 타다에 연결을 하든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플랫폼에 연결을 하든 이렇게 해서 내가 택시를 골라야 돼요.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게 쌀지 이쪽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이 배송료라도 줄여줄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AI 에이전트에 요청을 하면 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어떤 플랫폼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을까? 어떤 플랫폼에서 배송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판단하니까 결국 이 이용자는 택시 호출만 요청합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잡아줘. 그러면 여러 개의 택시를 그 앱을 동시에 실행해서 최적의 그 동선을 그리고 최적의 앱을 선택하는 것이죠. AI 에이전트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2020년 이미 많은 기업들의 펀딩이 이어졌었습니다. 많은 딜들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년, 21년, 22년에도 지속적으로 그 에쿼티 펀딩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23년에 한번 약 3배가량 급증합니다. 그리고 24년에는 거기서 또 거의 2배가량 급증합니다. 딜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서로 AI 에이전트의 세부 디테일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인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가 더 강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AI 에이전트로 실제 글로벌 자금이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실제 AI 에이전트로 많은 기업들이 경쟁이 붙고 있는 지금에 당연히 향후 AI 에이전트 마켓은 어떨까요? 지금 수준의 마켓 사이즈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동안 굉장히 강한 속도로 AI 에이전트가 보급되고 또 많은 이용자가 이것에 의존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서 있는 시대로 바뀌었듯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하지 않는 시대에서 이용하는 시대로 바뀐다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스마트폰 없이 살아도 돼요. 근데 스마트폰을 1년, 2년, 10년 사용해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삶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없이는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AI 에이전트에 의존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도 AI 에이전트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필수제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AI 에이전트가 확대 보급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면밀히 주시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은 AI 에이전트의 시대고 AI is everywhere라는 문장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AI is everywhere라는 그 표현을 거의 부합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 영역, 제품 영역이 AI 에이전트일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어떤 기업이 AI 에이전트 영역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인지 우린 지켜봐야 됩니다. 또 AI 에이전트 시장을 생각해 보면 밸류 체인이 있겠죠. AI 에이전트의 프로바이더도 있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어요. 이게 주된 AI 에이전트 생태계의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기업이 독점적 장악력을 해당 밸류체인상에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봄으로써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밸류체인상에 어떤 기업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신다면 밸류체인을 좀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 이 말씀까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AI 에이전트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AI 서비스 로봇입니다. 사실 이제 AI 에이전트와 AI 서비스 로봇을 구분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는 스마트폰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로봇의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고요. 이 로봇은 어쩌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까 로봇으로 봐야 될지 모빌리티라고 봐야 될지 그냥 AI 에이전트라고 봐야 될지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AI 에이전트, AI 서비스 로봇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은 가능성이 어떨까요?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계 주요국들이 고령화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돼서 이미 전체 인구의 20%가 넘게 만 65세 이상 인구가 되어버렸어요. 2025년이요. 지금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일본은 25%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고령자가 4분의 1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고령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중국도 고령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세계 인구 구조적으로 고령화가 전개될 때 안타깝지만 독거노인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특히 많은 이 고령자분들이 겪고 있는 안타깝지만 그 치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독거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AI 서비스 로봇이 등장하고 실시간으로 그 보호자와 함께 연동되어서 이 노인들을 보살피고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지는 이 서비스 로봇 이 시장은 얼마나 크게 확대될지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WC 마치고 또 돌아와서 더 구체적으로 특히 SKT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도 또 매일 제가 들려드리는 뉴스 또 매주 제가 여러분과 줌 수업을 통해서 또 매월 여러분과 온오프 특강 그죠? 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 시장의 지형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제가 안내자 역할을 해드리는 오피셜 클럽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고정 댓글 상단에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를 한번 힘차게 치고 하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다 된 것 같고 시작할 텐데 박수 함성 크게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초간 박수 함성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바짝 쫓아왔나 보다. 백밀러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의 행보를 보면 중국 양회에서 계획한 정책 방향을 들여다보면 추격이 아니라 미국을 넘어서자 하는 강한 정책적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이제 미국이 그림 그리고 있던 반도체의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 두겠다. AI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미래 유망 산업들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하던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중국이 아니야, 내가 그걸 삼켜버릴 거야. 드래곤 기업이라고 하죠. M7, 미국의 M7이 있다면 중국의 드래곤 6, 드래곤 기업들이 내가 그것을 오히려 삼켜버리겠다. 시장을
싹 쓸어가겠다 하는 야욕과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도 무섭게 달려왔는데 지금부터 달려갈 행보, 미래를 생각해 보면 더 섬뜩하기도 합니다. 마침 키스텝에서 이런 보고서를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했었던 게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정식으로 임용받기 전에 그 잡을 서칭하는 과정에서 한 5달? 아마 5달? 4달, 5달 정도를 위촉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 키스텝이었습니다. 키스텝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해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번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R&D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적당한지 이런 것을 기획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지난주에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약 15년여 전 이 기관에 소속돼서 이런 분석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은 한참 남았다. 중국은 쫓아올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지난주 발간된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데 중국 반도체 영역, 메모리 영역에서 고집적 저항기술, 메모리 기술 한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메모리 시스템 후공정 영역에서 한국하고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이 시스템 영역에서 이 설계에 관한 기초 역량은 한국보다 이미 우위에 있었습니다. 전력 반도체 기술 시스템 영역의 설계, 공정 소재 부분 기초 역량 역시 한국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장비 영역이죠. 기초 역량 한국보다 이미 우위에 있었습니다. 쫓아오는 게 아니라, 추격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격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저기술이야, 물량 공세야, 과잉 생산이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 차지하는 반도체, 그 반도체라는 영역의 기초 역량이 중국보다 이미 뒤져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기술 수준에 있어서 메모리 시스템 영역, 또 시스템, 장비 영역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섰고요. 우위에 있고요. 같은 수준인데 더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그 상태를 사진 찍어서 보지 마시고 전년도 사진, 전전년도 사진과 비교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변화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보시는 것처럼 불과 2년 전에는 우리가 위에 있었습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중국의 기술이 이미 우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역전되어서 격차가 벌어져 가고 있다. 격차가 역시 벌어져 가고 있다. 지금 현재 같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평가 내려지는 부문도 사실은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었던 영역이지만 좁혀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2025년 지금 이 순간 역전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MWC 5일간 스페인에 머무르는 동안 느낀 것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중소기업들, 그 부스 하나 자리 잡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지불합니다. 그 부스 하나, 이 조그만 부스 하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지불하고 반드시 오늘 어떤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을 가져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MWC 현장에서 그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5명 인원의 작은 사업체도 이런 조그만 부스 하나 몇백만 원 지불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기술을 알리고자, 우리 서비스를 알리고자, 또 많은 B2B 비즈니스 계약을 기대하면서 비즈니스 미팅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9시에 이 전시회가 매일 시작되는데 7시부터 가서 그 전시회에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도 15억, 20억 가량의 이런 부스 비용을 지불하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인력들을 파견해서 평소 같으면 9 to 6로 근무했었던 이 직원들이 7 to 7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발이 아파하면서 서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파트너들에게 기술과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SKT와 이 프로젝트를 같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SKT 현장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굉장히 화려한 이 부스의 모습과는 달리 이렇게 백오피스에 간이식 테이블과 간이식 의자를 놓고 간이식 오피스 공간을 만들어서 그 쉬는 시간에도 랩탑을 켜고 또 다른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고군분투하고, 또 지쳐서 엎드려 잠들고 점심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김밥 먹으면서 준비하는 그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 면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또 그래도 방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제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저도 이 SKT와 함께하는 그 프로젝트에 임하고, 그 외의 시간은 단 하나의 기업의 전시도 놓치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라톤 뛰듯이 모든 기업들의 전략과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또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 장관 다녀가셨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 관료 다녀가셨고, 무역협회 회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자리에 올 때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직 관료를 대동해서 다녀갑니다. 근데 그들이 이 기업을 방문하고 또 중소기업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다녀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동안 이 기업들이 기존에 쟁취했던 그 비즈니스 미팅을 취소해요. 어떤 기업은 이 4일 동안
비즈니스 미팅이 2개밖에 성사가 안 됐다고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소중한 비즈니스 미팅 기회마저 뒤로 미루면서 이런 고위직 관료들의 방문을 또 의전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위직 관료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오실 거면 30분만 있다 가지 마셔라. 왜 사진 찍으러 오느냐? 왜 언론 보도 받으려고 오느냐? 오지 마셔라. 방해가 된다. 오실 거면 작정하고 스페인에 머무는 동안 3박 4일 동안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는 어떤 분야의 R&D를 더 진흥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고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다 가셔라.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공부하는 자세로 오셔라. 그게 아닐 거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단 한 번의 비즈니스 미팅의 기회를 더 갖도록 우리 기업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을 방문해서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가져서 홍보자의 역할을 하셔라. 그게 아닐 거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실무자만 왔으면 좋겠다. 이 참가하는 참가자 자격도 가장 저렴한 티켓이 120만 원입니다. VIP는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입니다. 그거 다 세금 들여서 하는 건데 왜 그거 티켓 몇백만 원짜리 세금으로 끊어다가 비싼 항공료 지불하고 비싼 가뜩이나 그 기간이 비싼 호텔 숙박료를 지불해야 되는 기간인데 왜 30분 방문하고 사진 찍고 골프 치고 관광하러 온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는 산업의 변화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중소 중견기업은 또 무엇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뒤처지지 않을지 어떤 기업들이 우리의 기술을 추격해 오고 있는지 어떤 인재를 더 양성해서 우리가 기술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왜 우리의 규제는 30년 전 규제를 가지고 기업들이 5년 후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왜 30년 전 규제 가지고 제시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3박 4일 동안 집중해서 공부했다면 그런 얘기 못 합니다. 30년 전 규제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만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규제 없이 달려가고 미국은 30년 후의 규제 상황을 만들어줘서 미리 이쪽으로 오기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돼요. 왜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 안 합니까? 규제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AI 안면인식 기술 못합니까? 규제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한 규제가 있죠. 근데 미래 산업에는 어울리지 않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떤 규제를 완화해줘야 될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공부하러 와야 된다는 거죠. 사진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님들 고군분투하는 모습, 대기업의 수백 명의 우리 인력들이 파견 와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런 공직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공부하러 올 거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 있는 그대로 영상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하물며
중국의 물량 공세가 너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물량 공세가 아니라 기술에 기반한, 충분히 소비자를 설득시킬 만한 기술에 기반한 공세가 충분히 제 눈앞에 그려졌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제가 이미 MWC 프리뷰의 그 경익남 영상에 이런 표지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 실제 그림을 만났을 때 제가 좀 감동이었어요. 실제 그림이 벽에 있었는데 대주제가 Boundless Potential. 제가 참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가끔 기업의 교육 담당자께서 우리는 금융산업이니까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동향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유통업체니까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AI의 활용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교육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로 교육을 시키고 임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거대한 물결은 바운더리스입니다.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경계를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유통업이니까 유통업만 해야지? 그건 전통적 기업의 사고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경계가 없습니다. 돈 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유통업이냐 금융업이냐 경계를 왜 둬요? 근데 역시 MWC에 제가 생각했던 그 주제와 같았던 그 문구가 파운더리스입니다. 그 속에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 의사결정을 하든, 여러분 회사에서 경영자로 일하든 직원으로 일하시든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MWC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계 3대 전시회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 산업의 변화, 향후 기술의 변화, 어떻게 전개될까를 들여다보는데 역시 MWC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CES는 가전제품 전시회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삼성전자나 뭐 이런 기업들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MWC는 통신 서비스에 기초한 겁니다. 모바일 통신기기. 그러니까 당연히 SKT 입장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얘가 중요하죠. 전시회의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러나 둘 다 가장 대표적인 박람회이고 다 몇백만 원씩 내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몇백만 원씩 이따 내세요. 제가 오늘 다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제가 이 바르셀로나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놀랐습니다. MWC가 개최되는 지역이어서 그런가 버스가 AI더라고요. 버스가 AI로 움직입니다. 봐봐요. AI. 아닌가? AI. 그러더니 조금 있다 AI2가 지나가더라고요. 네.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보았던 MWC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영상을 좀 클릭을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면 영상이 틀어질 겁니다. 가장 많은 눈길을 끌었던 제가 물은 거죠. 다른 언어가 되느냐. 근데 이 전시회를 위해서는 영어만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역시 많은 기업들이 전시를 하는데 미래 청사진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로봇들이 같이 해변을 거니는 모습까지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하나하나 터치하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MWC는 통신 서비스 기반이니까 그 5G를 extended, 확장하는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고, 그 다음 6G를 누가 먼저 커멘트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쉽게 말하면 1세대 통신, 소리만 듣고, 2세대 통신은 눈으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통신하고 어라운드 뷰라든가 가상 증강현실로도 공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이 뭐예요?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은 것만 주고받다가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통신 인프라의 속도가 어때야 돼요? 달라져야죠. 더 많은 빅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통신 인프라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차 시대는, AI 시대는, 혹은 그 밖에 여러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의 시대는 5G가 아니면 안 돼요. 오히려 6G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계 많은 통신사들은 누가 먼저 5G를 보급하겠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G를 최초에 상용화한 나라고, 그리고 5G 보급 정도나 뭐 통신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압도하는 그런 국가는 아직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G라는 아젠다를 누가 먼저 전달할 것인가. 저는 SKT나 LGU 플러스 그리고 KT 셋 중에 한 기업이 6G라는 아젠다를 먼저 던져주기를 좀 바랬는데, 그 새 부스에 어디에도 6G라는 아젠다를 먼저 던지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 6G라는 아젠다를 가장 먼저 던진 기업은 안타깝게도 대만 기업이었습니다. 메디텍이 심리스한, 끊김없는 서비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6G라는 안건을 가장 먼저 전달했고, 이제 연결,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연결의 시대지만 뭐를 연결한다? 인텔리전스를 연결하겠다. AI 시대에 걸맞는 6G 통신 인프라를 내가 먼저 선도하겠다라는 안건을 던진 모습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 가장 6G 영역을 어떻게 선도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대표적인 기업은 한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5G를 선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6G를 또 선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 어떤 나라보다. 그런데 6G라는 안건을 왜 안 던집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새 통신사에게 공통적으로 했는데 특별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율주행. 역시 자율주행 서비스는 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자동차는 자동차와, 자동차는 보행자와, 또 자동차는 이런 인프라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빅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율주행 서비스가 중간에 끊기면 어떻게 돼요?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전화기야 사고가 안 나죠. 근데 자동차가 자율주행 중에 끊기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끊김없는 그런 통신 인프라가 기반이 되어야만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2X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Vehicle to Everything. V2X입니다. Everything에는 V2 Infrastructure, Vehicle to Devices, 또
pedestrians, 통행자, 보행자, vehicles, 다른 자동차, 그리고 집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결에 기반이 되는 통신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입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목격한 것들도 저도 굉장히 많았고요. 스마트 홈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문구가 뭐라고 쓰여 있어요? Human Car Home, 연결입니다. 디바이스, 사람과 집과 자동차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나의 스마트폰과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자동차가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을 한번 보시면, 근데 이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그 기업은 또 샤오미였습니다.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정말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안에서 자율주행은 물론이지만 주행하다가 집과 소통하는 거예요. 나 가는 길인데 냉장고에 우리 식료품 빈 소재가 뭐야? 라고 소통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 소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이가 부족해, 두부가 부족해. 그러면 AI 에이전트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저렴한 온라인 쇼핑으로 직접 주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저렴한 온라인 쇼핑 두부를 어디서 살까? 쿠팡에서 사는 게 쌀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다른 플랫폼에서 살까? 신세계 쇼핑에서 살까? 마트에서 살까? 우린 다 찾아봐야 되죠. 근데 AI가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동되는 거예요. 그 연동되는 세상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지난 CES에서부터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같은 수준의 기술 가지고 격돌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홈의 모습은 계속 강조했지만 모든 가전과 가구가 스마트폰 안에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참 못된 오빠여가지고 침대에 제 방에 딱 누워있다가 동생을 부릅니다. 동생 이름을 여기서 공개하기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하면 동생이 이렇게 뛰어와요. 문 열고 오빠 왜? 그러면 불 좀 꺼줘. 아이씨 하고 불 끄고 갑니다. 스마트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끄면 돼요. 아니면 그냥 꺼줘 하면 꺼줍니다. 동생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동생이 무슨 잘못이에요? 스마트홈도 역시 모든 가전과 스마트폰과 또 자동차까지 연결되어서 통제되는 것, 그런 미래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게 스마트홈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집에서 이미 부르고 나가죠. 엘리베이터 타러 가서 누르는 게 아니라 부르고 나가죠. 그것도 일종의 연결입니다. 그죠? 엘리베이터와 집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스마트 홈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뭐 TV에다 대고 뭐 지니야 리모컨 찾아줘. 이것도 리모컨과 TV가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는 AI로 그것을 도움을 주는, 그게 스마트 홈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MWC의 주인공은 단연 AI 에이전트였습니다. AI 에이전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디바이스 없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디바이스를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서 하나의 앱의 형태로,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AI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디바이스 기반으로 별도의 디바이스가 생겨나는 그런 방식으로 AI 에이전트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SK의 에스터죠. 에스터는 올해 상반기 내에 북미 시장에 런칭합니다. 북미 시장에, 캐나다, 미국에 런칭합니다. 가장 먼저 북미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고 하면 얘가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부 얘가 사주는 거죠. 제가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한 방식이 되겠죠. 네, 그렇게 나를 비서처럼 도와주는 그런 AI 에이전트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AI 에이전트 시장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SKT한테 언제 돈 벌어요? AI에 투자만 했는데. 지금까지는 다 뭐예요, 기업들이? 투자만 한 거야, 투자. AI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언제 돈 벌어요? 언제 돈 벌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AI로 돈 벌자 하는 모델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성은 이제 확보되는 것이고, AI 에이전트의 생태계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고,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클라우드가 기반이 돼야 돼요. 클라우드는 뭐냐면 여러 정보를 USB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아니라 가상의 어떤 공간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안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끊김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방식이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아마존 AWS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확대 보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통신 기업들이, 온라인 쇼핑 기업들이, 혹은 일반 기업들도 다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시대가 와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크고 작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SKT도 SK 브로드밴드와 데이터 센터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자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입니다. AI 서비스 로봇, 이 그림은 제가 이미 보여드렸었고, 여러 물건을 짓거나 하는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에이전트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리적 AI라고 하죠. 피지컬 AI와 같이 이렇게 구현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본 대표적인 이 AI가 실제 디바이스 형태로 구현된 모습, 제가 길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짧게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조금 있다가 선물을 드릴 건데, 오신 분들, 이 기업이 중국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AI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사진 영상을 찍었는데, 얘는 뭐 하는 로봇이지 생각했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로봇이에요? 언어에 안티 스크래치라고 써있죠. 사실은 정말 재밌었는데, 이 로봇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 두 개를 비교해서, 이 스마트폰은 스크래치가 나는데 얘는 안 나요. 둘이 긁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긁고 있는 거예요. 긁는데 얘는 스크래치가 안 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우회적으로 로봇 기술을 좀 제시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우리가 바둑을 두죠. 근데 현실 공간에서 같이 바둑을 둬줄 로봇인 겁니다. 물론 이 시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고령 사회에 1인 독거노인 분들 입장에서 외로움을 달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도 있겠다, 일정 부분. 특히 바둑을 많이 좋아하는 매니아 고령자라고 한다면 더 수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시장성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선 다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성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기술도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고, 역시 언어인데, 그러니까 저의 모션을 캡처하는 거예요. 저의 모션.
제 손가락의 모습을 그대로 모션을 캡처해서 그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이게 모션 캡처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이기도 하지만 모션 캡처 기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션을 캡처하는 거.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모션을 캡처해서 어떤 동선이고 어디서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그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으로도 활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AI 서비스 로보틱스가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 곳곳에서 AI 에이전트의 모습은 로봇으로도 구현된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소니의 아이보 2.0이라든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의 AI 에이전트의 모습은 동반자, 반려로봇, 반려동물과 같은 역할로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또 건강상의 혹은 치매라든가 건강상의 부족함이 있으신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이 소통을 보호자와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AI 서비스 로봇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종종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SKT는 그냥 우리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글로벌리 가서 전시할 필요가 있나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마침 그것을 그대로 답변해 줄 만한 영상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SKT가 지금 뭐 하는 거죠? 네, 문자 인식 기술입니다. 협업하는 모습. 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이돌과 협업하는 모습. 컴패니언 로봇이라고 표현하죠. 반려 로봇 같은 개념이죠. 헬스케어 영역이었고요. 우리 스트레스 관리,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어디서 스트레스가 있는지 스트레스를 매니지 하는데 상담자예요. SK텔레콤이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면면에서 협업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만 보셔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얼마만 할까요? 여기 있는 이 공간만 하다라고 보시면 거의 그냥 평범한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 있고, 데이터 센터는 사이즈가 크고 작고 다양합니다. 그죠? 그 기업의 수요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SKT에서는 데이터 센터 자체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데이터 센터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비주얼리 표현은 했습니다만,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또 SKT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뭔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액체 냉각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발열이 많죠. 여러분 뜨거운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걸 식힐 때 그 바람으로 식히는 게 빨라요? 찬물로 식히는 게 빨라요? 찬물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물로 냉각시키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그 기기를 아무 문제 없이 액체로 냉각시키는 기술은 냉각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 기술 우위가 있겠죠. 그 영역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역시 그 안에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것은 바로 HBM일 겁니다. 제가 HBM이 뭐냐,
특히 젠슨 왕이 삼성전자에게 다시 설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HBM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 컴퓨터 본체만 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16계단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이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메모리 반도체 벽돌들을 16개 쌓아 올리면 그게 HBM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GPU와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공 20개를 손으로 들으면 떨어뜨리겠죠. 떨어지지 않도록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마치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바구니에 담는 장치까지 하면 이게 일종의 HBM이다. 이게 하나의 GPU와 HBM을 합한 덩어리다. 근데 이게 물론 컴퓨터 본체만하게 묘사를 했어요. 이해가 쉽도록. 우리 HBM 하는데 HBM이 어떤 크기인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 HBM의 사이즈는 제 손톱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시된 이 HBM이 사실은 제 손톱보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럼 이 두께는 어떨까요? 두께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옆에서 찍었는데 요게 실제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이 HBM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HBM이 데이터 센터 안에 많이 들어가겠죠. 아까 그 정도 사이즈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에 HBM이 들어가 있는 양은 얼마 정도 될까요? 손바닥만큼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많은 그 수익성은 어디서 나와요? HBM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익성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볼륨적으로는 HBM이 사이즈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안 들어보셨죠? 볼륨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부가가치 영역에서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HBM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좀 가지시고, SKT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이런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있겠지만 국외에서의 수요를 기대하고 이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아직 국외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이제 AI로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하는 포부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피셜 클럽에서 직접 MWC에 참석하고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추각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한 오프라인 강연의 일부고요.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매일 저와 다양한 소통을 하고 또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또 지금과 같은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실제 이 경제가,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